때는 1767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한 관리가 아프리카 희망봉 인근에서 기묘한 새를 사로잡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새를 본 네덜란드의 박물학자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새의 다리가 정말 길었습니다. 긴 다리 덕분에 몸을 쭉 펴면 키가 1m를 넘을 정도였죠. 또한 뒤통수에는 한 뼘 정도 되는 기다란 깃털들이 다발처럼 뻗어 있었고, 큰 눈에는 사람의 속눈썹 같은 깃털들이 촘촘하게 나 있었죠. 외형뿐 아니라 색도 독특했습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에 종아리 위쪽과 날개 바깥쪽은 검정색인 것이 마치 황새와 닮아 있었죠. 또한 얼굴 앞쪽에는 주황색 피부가 드러나 있었고 다리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뱀잡이 수리가 이렇게 학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순간 박물학자들은 이 기묘한 새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황새나 두루미 혹은 느시 등과 친척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일부 동물학자들은 뱀잡이 수리의 발톱과 부리가 매나 수리가 속한 맹금류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1779년 박물학자 존 프레드릭 밀러의 저서를 보면 제법 정확한 뱀잡이 수리의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엔 이들이 다른 맹금류들처럼 매 속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후 동물 분류가 체계화되면서 많은 맹금류들이 다른 속, 다른 과로 분류됐는데, 뱀잡이 수리는 매목 뱀잡이 수리과라는 독자적인 계통으로 독립하게 됐죠. 다만 다른 맹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송골매와 가깝다는 주장과 대머리 수리와 가깝다는 주장 등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러던 2008년 뱀잡이 수리는 유전적으로 매보다는 독수리나 말똥과래와 같은 수리들과 더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수리목에 포함시키게 됐죠. 이들의 독특한 외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수리목 내에서 다른 계통과 상당히 초기에 분리됐으며, 뱀잡이 수리과에 속하는 가까운 친척종인 펠라고라파푸스 마그누스가 마요세 초기에 프랑스에 서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토사기타리우스, 프실로포테로스 등 뱀잡이 수리와 비슷하게 생긴 멸종된 새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뱀잡이 수리와는 그다지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또한 뱀잡이 수리의 영어 이름인 세크레테리 벌드의 유래도 흥미로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썰은 머리 뒤에 긴 깃털이 당시 서기관들이 귀에 꽂고 다니던 기펜과 닮아 붙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날아다니는 매를 뜻하는 아랍어인 샤크르 타이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주장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서기관의 기펜 썰이 가장 유력하죠. 자, 이렇게 정체가 밝혀진 뱀잡이 수리. 그런데 이들에겐 외모보다 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 방식이었죠. 원 서식지인 아프리카로 가서 뱀잡이 수리를 관찰하던 학자들은 크게 놀랐는데,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는 여타 맹금류와는 달리 뱀잡이 수리는 하루 종일 땅 위를 걸어다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폭이 2.1m에 달하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날지 않고 걷기만 하는 걸까요? 물론 뱀잡이 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멋지게 날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를 타면 최대 3800m 상공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행 대신 하루에 20에서 30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맹금류보다 다리는 긴 반면 발가락이 상당히 짧아 나무를 붙잡는 것보다 땅 위를 걷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 특징은 이들의 이름이 비롯된 엄청난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뱀 사냥이죠. 학자들은 이 새가 뱀을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심지어는 살모사나 코브라, 만바 등 무시무시한 맹독을 보유한 독사들마저 어렵지 않게 사냥했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1.5에서 1.8m에 달하는 큰 뱀도 쉽게 사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뱀잡이 수리는 독사의 독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이 뱀 독에 면역이 없을 거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꽤 최근인 2022년이 되어서야 무자파 알리칸 박사가 뱀잡이 수리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이 뱀 독에 면역이 없음을 완전히 증명했죠. 매나 수리, 심지어 공작새 등 독사를 잡아먹는 새들 모두 뱀 독에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몽구스나 벌꿀 오소리 등 뱀을 잡아먹는 포유류들은 모두 독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죠. 칸 박사는 이에 대해 조류의 깃털과 발의 비늘이 뱀의 독리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좋은 시력과 날렵한 몸동작, 높은 지능 등이 복합적으로 뱀 사냥에 이점을 제공했고, 이 덕분에 굳이 독에 면역이 없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땅에서 뱀과 뒤엉켜 싸울 일이 많은 포유류들은 뱀 독에 면역을 갖추는 편이 더 유리했을 겁니다. 실제로 매나 수리, 공작의 경우 칸 박사의 설명처럼 뱀의 공격을 민첩하게 피하고 발톱으로 움켜쥐거나 부리로 쪼아 뱀의 약점인 머리를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뱀잡이수리에겐 다른 맹금류들은 따라할 수 없는 필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발차기였죠. 녀석들의 발차기 위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6년 런던대학교의 연구팀이 뱀잡이수리의 발차기 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컷 뱀잡이수리인 마델린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연구팀은 인조잔디 아래에 센서를 숨겨놓은 뒤 그 위에 모형뱀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마델린은 사정없이 뱀의 머리를 걷어찼고 해당 모습은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돼 분석됐죠. 분석 결과 마델린이 발차기로 가한 힘은 평균적으로 195N 정도로 마델린의 몸무게의 약 5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보드블럭 한 장이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충격량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속도입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10에서 15ms 만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날랜 독사라도 뱀잡이수리의 발차기를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뱀은 순간적으로 상체를 일으켜 뱀잡이수리의 몸통을 노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뱀잡이수리는 날개를 펼쳐 방패로 사용합니다. 날갯깃에는 신경도 혈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뱀이 날개를 공격해봤자 헛수고입니다. 물론 날개 근육이 위치한 부분을 문다면 독이 퍼질 수도 있겠지만 뱀잡이수리의 키가 워낙 큰 탓에 뱀이 이들의 날개 근육을 문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뱀잡이수리라고 해서 뱀만 잡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발차기로 제압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냥하죠. 19세기 중반 르 발리언트가 사냥한 뱀잡이수리의 위에서는 약 15에서 20cm 정도 되는 도마뱀 11마리, 90cm에 달하는 뱀 3마리, 어린 땅거북 11마리,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류의 잔해가 나왔습니다. 뱀잡이수리 역시 다른 맹금류들처럼 먹이를 먹고 소화되지 않은 부분을 펠릿의 형태로 다시 뱉어내는데 뱀잡이수리 펠릿에 대한 오래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곤충과 거미, 정갈 같은 절지동물 또는 설치류 등이 자주 발견되고 뱀의 흔적은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1000개가 넘는 뱀잡이수리의 먹이 흔적을 연구한 결과 이 중 메뚜기, 딱정벌레, 거미가 87%, 생쥐와 집쥐 등 설치류가 3.9%, 도마뱀이 3.3%, 조류가 1.8%로 뱀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뱀잡이수리가 생각보다 뱀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2013년 발견된 뱀잡이수리 사체를 해부해본 결과 큰 메뚜기 11마리와 함께 18에서 70cm에 달하는 뱀 8마리가 한 번에 발견됐습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 기술이 발달하며 뱀잡이수리가 뱀을 사냥해 잡아먹는 장면도 자주 찍혔는데요. 결국 뱀잡이수리는 초원을 어슬렁거리며 뱀을 비롯한 눈에 띄는 거의 모든 생물을 사냥하는 포식자에 가까운 셈이죠. 실제로 최근 이들은 말벌, 민물개, 개구리, 비둘기와 종달새 등 중소형 조류, 고슴도치, 미어캣, 뭉구스, 메토끼, 어린 영양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먹이를 사냥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발로 차서 제압하며 일부 절지동물들은 그냥 부리로 집어먹기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색다른 사냥법을 사용하는데요. 새를 사냥할 때는 일부러 덤불을 걷어차 새들이 날아오르게 유도해 잡아먹는가 하면 토끼를 사냥할 때는 암수가 협력해 회로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뱀잡이수리들은 초원에 불이 나면 그 주변으로 모여 도망치는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매우 민첩한 동작 덕분에 뱀잡이수리들은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도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뱀잡이수리들은 다시 불이 났던 곳으로 모여들어 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먹기도 하죠. 뱀잡이수리에 대한 오래전 문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사냥법이 등장하는데 바로 먹이를 물고 높이 날아올라 떨어뜨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기록 중 뱀잡이수리 한 쌍이 2.4m에 달하는 거대한 뱀을 같이 물고 날아올라 떨어뜨렸다는 다소 믿기 힘든 기록도 존재하죠. 코넬 조류연구소의 관련 사이트에서도 뱀잡이수리가 먹이를 물고 날아올라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행동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맹금류에 비해 입이 크게 벌어지고 식도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물론 큰 뱀이나 메토끼처럼 먹이가 통째로 삼킬 수 없을 만큼 크다면 한쪽 발로 붙잡고 고개를 숙여 부리로 뜯어먹습니다. 다만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큰 먹이를 잡고 고개를 숙여 뜯어먹는 건 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큰 먹이를 사냥한 뒤 어색한 자세로 뜯어먹는 뱀잡이수리는 을의 황갈색 수리나 자칼의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뱀잡이수리의 먹잇감을 훔쳐가곤 하는데요. 다만 화가 난 뱀잡이수리의 발차기에 얻어맞고 쫓겨나는 경우도 다반사죠. 자, 이렇게나 다양한 사냥법과 식단을 가진 뱀잡이수리, 이들의 번식과 삶은 어떨까요?
다른 새들과 달리 뱀잡이수리에게는 정해진 번식기가 없습니다. 대신 1년 내내 짝과 함께 다니다가 먹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번식합니다. 이들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초원의 나무 위에 지름 1에서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둥지를 만듭니다. 보통 알은 이틀 간격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낳고 약 45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는데요. 새끼를 키우는 건 암수 공동의 몫이며 새끼 새는 일반적으로 70에서 80일 정도가 되면 둥지를 떠나 비행과 사냥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영역에서 몇 달간 머물다가 완전히 독립하죠. 또한 이들의 수명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앞서 발차기 실험에 등장했던 마델린이 34살까지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굉장히 장수하는 새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우아하고 위용 넘쳤기 때문일까요? 뱀잡이수리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전령, 악령을 쫓는 영험한 존재, 꽤 쉽게 넘어가지 않는 영리한 새로 여겨졌죠. 무엇보다 메뚜기, 정갈, 쥐, 독사 등 해롭고 위험한 동물들을 곧잘 잡아먹었으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을 길들여 집 마당에 풀어놓고 길렀다고 합니다. 생김새만 보면 키우기 까다로울 것 같지만 길들여진 뱀잡이수리는 의외로 온순했으며 기존 가금류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한창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야생동물 사냥을 즐기던 때라 뱀잡이수리도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몸이 날렵해 총으로 사냥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이 새가 해로운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근거로 사냥을 금지시켰죠. 현지인과 유럽인들 모두 이 금기를 꽤 잘 지켰기 때문에 뱀잡이수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4년 트란스발 공화국에 서식하는 맹금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뱀잡이수리는 큰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뱀잡이수리의 앞날은 창창해 보이지만 현재 뱀잡이수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2016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뱀잡이수리를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지정했는데요. 넓은 영역을 걸어다니며 활동하는 이들에게 도로와 농경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죠. 뱀잡이수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고 곳곳에 들어선 농장 울타리에 발이 걸리거나 자동차에 치이거나 전깃줄과 충돌해 감전되어 죽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결국 뱀잡이수리의 보전 등급은 2020년 취약에서 위기로 상향됐습니다. 상황은 현재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맹금류를 연구하는 위슬러 구쉬를 비롯한 연구팀은 아프리카 일부 구역에서 뱀잡이수리 개체수가 80% 이상 감소했으며 뱀잡이수리를 멸종 직전 단계인 위급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식지 파편화와 먹이 부족은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이 겪는 문제지만 특히 뱀잡이수리처럼 오래 살고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한 번에 낳는 알의 수가 매우 적고 성장과 생존에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이 지속될 경우 뱀잡이수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많은 연구자들과 보전기관 등에서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기후 변화가 이들의 번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뱀잡이수리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확보해주고 이들이 충분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죠. 부디 이런 노력들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미래 세대들도 이들의 신비로운 모습과 경이로운 발차기를 기록이 아닌 현실에서 마주하며 감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